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60대 여자 구독자입니다. 최근 저는 막내를 출가시켰는데요. 30년이라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저보다 10살 많았던 동네 아는 오빠였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고 가난했던 집안의 장녀라는 이유로 허울 좋은 집안의 맏며느리로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와 결혼한 남자가 나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또 제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말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 내 친구 딸내미도 얼마 전에 시집 갔다. 그때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래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랑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는데 10살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하루라도 빨리 해치우려는 아버지를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이 다 저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대학도 다니고 미팅도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세상 어딘가에 저 같은 처지의 여자가 있기는 했겠지만 당시에 저는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즐기고 있는 20살 여자아이들을 보다 보면 질투도 나고 부럽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는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꽤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로맨티스트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술을 즐기지도 않고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아내인 저에게도 늘 예의를 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해요. 남편이 예의를 차린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남편이 벽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인 23살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죠.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집안에 관심을 뚝 끄는 거였어요. 갓 태어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물으려고 해도 아무도 저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며칠에 한 번씩은 얼굴을 비춰주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비추러 올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아이를 기르고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을 의식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각에 귀가한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집안 사람들을 깨웠죠. 시부모님은 놀라서 뛰쳐나오셨고 아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만취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술주정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죠. 저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연로한 시아버지가 건장한 남편을 힘으로 어찌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꾸만 남편을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 들어왔어도 씻기고 재우면 될 텐데 왜 굳이 내보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중에는 아예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거칠게 뿌리치고 표효하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 어딘가 억울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시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을 끌어당겼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하러 1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와? 죽어도 시집 못 간다고 악을 썼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제게로 화살이 향한 건지 모를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고, 제게는 어서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치자 남편은 또다시 소리를 쳤어요. 어딜 가? 끝까지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밀어넣듯 하셨음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인지 남편이 하려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손주가 갖고 싶으셨습니까? 그깟 핏줄이 뭐라고 아들을 이혼까지 시켜요, 예? 누군가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편과 이혼한 적도 없고 이혼하고 싶었던 적도 없는데 이혼이라니. 남편이 하는 말은 자신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라고 쫓아낸 거라면서요. 나는 아내가 나한테 정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하긴 잘 살던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어. 그러니까 이 일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은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전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요구로 이혼하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시부모가 지독하게 괴롭히셨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를 낳은 이 시점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건지.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아내로 받아들인 남편과 시바지가 필요해서 나를 며느리로 삼은 시아버지를 보니 구역질이 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아이를 둔 채 뛰쳐나왔어요. 결혼 후 딱 2번 발걸음했던 친정에 가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몇 번 찾아오셨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멀리 일하러 나가셨던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자초지종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이혼 한 번 한 게 무슨 흠이냐? 첩을 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 부인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걸로. 아휴, 여자가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어? 여자가 질투가 심한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 아버지 눈에는 이게 질투로 보이세요? 이혼한 건 그래,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내잖아요. 나한테 조금의 미안함이 있었다면 적어도 내 눈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죠. 할 말이 더 많았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힘껏 올리더니 제 뺨을 내리치셨거든요. 쩍 하는 소리가 났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세게 팔을 휘둘렀는지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시바지로 시집간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살아.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여기서 이래. 네가 이혼하면 애 딸린 이혼녀를 받아줄 집이 있을 것 같아? 이혼하고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이었으면 당장 나가. 제가 왜 그 집안으로 시집가게 된 건지
아버지는 다 아셨던 거네요? 그래. 그런데 그게 뭐, 응?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냐? 네 엄마도 그렇게 시집 온 거야. 낳아주고 길러줬으면 그렇게 시집이라도 가서 집안의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저는 충격에 한동안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어서 성인이 되어야 시집이라도 보낸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에 아버지가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도착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참 자존심 상하게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여기는 저를 받아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많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어딜 애 엄마가 집을 나가? 그리고 어른이 갔는데 감히 얼굴도 안 비쳐? 너는 네 시부모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어?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가장 우울하고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는 보채지, 시부모님은 눈치를 주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얼굴도 안 비추지. 그렇다고 마음 둘 곳도 없으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이어갔죠.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받아주겠냐? 애까지 낳았는데 무슨 이혼이냐? 이 집에서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나가라.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다가 아니다. 여자는 아들을 생산하고 시부모 봉양하는 게 최고 미덕이다. 이런 말을 하루 종일 1년 365일 내내 들으면 시부모님의 말이 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1년도 아니고 5, 6년 동안 그 소리만 듣고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음 붙일 구석 한 곳 없는 삶에서 제 희망은 오직 아이뿐이었습니다. 또 마음 한편에는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제 아내는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리는 게 남자야. 이렇게 핏덩이 같은 아들을 두고 어떻게 모르는 척 하겠냐. 우리 아들이 지금 좀 방황해서 그러는 거지 곧 돌아올 거다라는 시부모님의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허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빼고는 집안 외모 등 빠질 게 없었던 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반가웠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제 아이도 남편의 자식이니 저는 미워할지언정 아이는 예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찬밥 신세가 되더라고요. 이혼해서 호적상 남인 여자가 본처의 자리를 꿰찼고 호적상 부부로 이름을 올린 제가 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당연히 아이도 제가 데리고 살게 되었고 콩할 만한 위자료만 받고 쫓겨나다시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생존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뭐든 했어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 한 편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는 과일집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쪽방에서 지내며 일을 했어요.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두가 제 사정을 알았지만 도움을 받을 구석은 없었습니다.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누굴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아이의 몸이 커지면서 쪽방에서 지내는 것도 벅차기 시작했죠. 한숨만 푹푹 쉬며 살던 중 한 아이가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었더군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정리하고 돌아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울고만 있었던 거였어요. 쪽방으로 들어가던 저는 깜짝 놀라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 너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 아이는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누가 봐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에는 광이 났습니다. 순간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가면 납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식을 둔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찾고 있을지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군요. 딱 봐도 애지중지 키워졌을 아이를 보니 버림받은 건 아닐 테고 보호자를 잃어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아이는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었고 저는 우선 아이를 데리고 쪽방으로 갔어요. 저는 따뜻한 물과 함께 이불을 건네주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제 아이가 있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따뜻한 차를 마신 아이는 금방 잠에 들었죠. 저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곧장 경찰서로 가서 아이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의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모는 한눈에 봐도 부자였습니다. 아이는 막내 동생의 아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조카와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인파에 쓸려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시장 쪽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여자의 몸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별의별 무시를 다 받았는데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계속 머리를 숙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애 혼자 밤새 떨고 있었을 것 생각하면 아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와 고모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고모가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실례가 드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아이와 함께 지내시는 건가요? 성인 2명은 절대 못 놀 공간에 짐이란 짐은 우겨놓고 아이와 지내던 그 쪽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서둘러 쪽방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곤란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냥 저는 정말 죄송해요. 괜한 이야기를 했죠. 아이를 돌봐주신 것에 대한 사례는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고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길래 그냥 잊어버렸나 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이의 고모는 저에게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아이와 제가 지낼 만한 공간을 만들어줄 거고 함께 일할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 사람과 일을 나누어 하면 된다고 했죠. 상주 가정부이기 때문에 월급도 높았고 주기적으로 휴가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된다면 월급이 좀 적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아이의 고모가 말하는 조건은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저 말고도 능숙한 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아이도 있고 댁에서 지내면서 저희 아이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그러자 아이의 고모, 사모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비슷한 곳에서 지냈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었는데 어머니와 삼남매가 이런 곳에서 살았었어요. 다행히 어머니의 가게가 잘 돼서 살림살이도 나아졌고 형제들의 형편도 넉넉해졌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동정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자식들 먹여 살리며 아등바등 사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항상 적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겠어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짐을 정리해 사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외관부터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저와 아이가 지낼 방이라며 내어준 방도 대단했습니다. 침대는 푹신푹신했고 침구류에서는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났죠. 씻는 곳도 방 안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쾌적하고 청결했습니다. 외풍도 들어오지 않아서 따로 난방을 안 했는데도 따뜻했어요. 방이 넓어서 한편에는 아이가 놀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있었고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아이들이 쓸 만한 장난감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부잣집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거라는 분은 상주 가정부는 아니었고 출퇴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저희 어머니 뻘이기도 했고 집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마주칠 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모님 댁에서 지내지 않으니 쉬는 시간은 온전히 저와 아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또 언덕 위에 있는 사모님 댁까지 도보로 다닐 수는 없으니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쓸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쉬는 날에는 아이와 함께 놀러 갈 수 있도록 차를 빌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에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혼도 많이 냈습니다. 사장님 네 분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실수로라도 발걸음을 하면 호되게 아이를 혼냈죠. 마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기라도 하면 그날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아이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네 분들이 지내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 정도는 아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뛰어다니는 것 정도는 품어줘도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안 계신 상황이었다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매우 미성숙했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엄하게 대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진짜 위한다면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져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장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날은 아이를 혼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크게 혼이 난 아이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기가 죽어 있었죠. 풀이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아이가 꼭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가길 바라셨어요. 그래도 한 지붕에 사는 사이인데 하루에 한 번은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는 본체와 지나는 방의 거리가 있음에도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좋은 꿈 꿨냐며 안부를 묻고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가끔은 용돈도 주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배웅하고 들어오니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착 가라앉은 목소리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봐요.
사모님은 저를 응접실에 앉히곤 손수 차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모님, 그런 건 제가 해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도 제 손으로 못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에게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마른 입을 축이고자 차를 홀짝이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제 현우 심하게 혼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현우를 큰 소리로 혼낸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봐요. 분명 어제도 그랬는데 아이가 오늘 축 처져 있어서 그랬나 싶어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혹시 아침부터 현우가 우울해 보여서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죄송해요.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건데 제가 괜히 두 분 심기만 어지럽히고. 앞으로는 저도 주의하고 현우도 주의하겠습니다. 어쩔 줄 몰라 손끝을 뜯으며 주절주절 변명을 했는데도 사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또다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 어떤 표정인지도 보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세상에, 정말 화가 나신 거야. 집에서 일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기분 안 좋은 티를 팍팍 냈으니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 이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어떡하지? 모아둔 돈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러던 그때 사모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나는 지금 성미 씨를 탓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저를... 사모님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자식 교육은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니 내가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난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 성미 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사모님의 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현우 말이에요. 나는 현우가 아이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사모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모님은 천천히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건 알고 있죠. 처녀 시절에는 아들이 좋네, 딸이 좋으네라는 생각도 해보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를 낳으면 뭘 해줄 건지, 어떤 아이로 키울 건지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난 세월이 20년이 넘었네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나요? 저는 모르는 세상의 일이었기에 또다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어요. 영민한 아이가 태어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 자식으로 태어나만 주면 그만인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제 생각을 다 안다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밭에 씨앗을 심고 아무리 많은 물을 주어도, 아무리 열심히 돌봐주어도 열매 맺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걸려요.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아이가 무사히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사모님의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현우가 오늘따라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성미 씨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우의 변화를 알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이처럼 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현우에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성미 씨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미 씨랑 내가 해결해 나가봐요. 알겠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또 있을까요? 하늘도 제 생각과 같은 뜻이었는지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사모님의 임신 소식이었죠. 자녀를 갖는 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임신 소식을 선뜻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사모님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대외 활동을 모두 멈췄죠. 아무래도 대단한 노산이었으니까요. 의사를 포함해 모두가 사모님과 아이를 걱정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죠. 도련님은 건강하게 자라 5살이 되었고 어느덧 중학교에 올라간 제 아들 현우는 도련님을 친동생처럼 챙겼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가정부 한 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더니 집 안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셨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금을 줄 돈이 없으니 사모님은 저를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순간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부모와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사모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의 완강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저는 사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사모 사장님의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사장님 부부의 부고 소식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분들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고 두 분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을 보며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다니. 도련님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도련님이 집 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으면서 자라 돈독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제가 도련님을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생판 남인 사람에게 조카를 맡기면서도 도련님의 친척들은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더군요. 저와 아들 현우, 도련님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도련님에게 워낙 잘했다 보니 도련님도 아들을 잘 따랐고 저는 도련님의 아기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이었으니 도련님은 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는 상황을 어색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번씩 부모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겠죠. 그저 먼 곳으로 두 분이 여행을 간 것이라고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련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계속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호칭을 바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구분을 위해 도련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도련님을 아들 현우를 대하듯 하니 사람들은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인지 알더군요. 아유, 엄마가 늦둥이를 낳았네. 아유, 귀여워라. 저는 그 말에 딱히 반박을 안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제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제게 늦둥이 둘째 아들을 가진 미혼모라는 수식어가 붙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도련님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물어봐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뭐가 불만인지 항상 볼멘 소리만 했어요.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혼도 내봤지만 한 번 바뀐 태도는 당최 바뀔 줄 몰랐습니다.
현우라도 있었으면 그 나이 남자아이들의 심리에 대해 물어라도 봤을 텐데 아들 현우는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련님을 보듬어줄 집안 어른도 없다 보니 답답한 마음만 커졌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도련님이 갑자기 이상해진 이유는 학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면서 몇몇 아이들이 도련님에게 대놓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야, 너네 엄마 친엄마 아니라며? 그럼 너네 친엄마는 어디 있어? 악이 있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몇 번씩이나 반복된 이 질문은 도련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학교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이었어요. 돌 때문에 생긴 파장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입양할 것도 아니면서 나를 키우는 거지? 이유가 뭐야? 이 생각이 반항심으로 커진 이유는 도련님이 저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제가 도련님의 부모님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이것까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더군요. 도련님 주변에 아무 일 없었더라면 제가 가정부였다는 사실이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도련님은 어느새 나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탁이 있던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나를 데리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죠. 도련님의 반항심은 점점 커져갔고 사춘기에 이르며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전역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아들 현우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지원해줘야 하는 돈이 늘어나자 집안 사정이 더욱 나빠져 일을 하느라고 도련님에게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한 탓도 있었죠. 도련님은 현우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은 여기로 이어졌죠. 형은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야? 어차피 친아들이니까 대충 살아도 어머니는 형을 예뻐할 텐데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삐뚤어져 갔어요. 학교로 불려가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갈수록 제가 친엄마가 아닌 동거인이라는 사실만 뚜렷해져 갔어요. 한 번은 도련님이 대놓고 자신을 입양해달라고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차마 그러겠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사장님 부부에게 도련님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식과 5년도 채 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식까지 빼앗기면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을 상상해보면 도련님의 요구에 그러자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련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태어났을 때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를 직접 제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불량 학생들과 함께 있던 도련님이 싸움에 휘말려서 주동자로 몰린 것이었죠. 경찰마저 도련님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싼 변호사들을 여럿 붙여 도련님에게 모든 책임을 물자 경찰마저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려 했지만 금전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을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현우가 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현우가 법대를 다닐 때 잘 챙겨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교수님이었죠. 그분은 현우에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익히도록 알고 계셨어요. 도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직접 도와주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덕분에 도련님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던 도련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와줬다니. 저 때문에 요즘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그냥 두셔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도련님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들 현우가 도련님의 뒤통수를 탁 하고 쳤습니다. 저와 도련님 둘 다 눈이 동그래져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야 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소년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둬도 됐다고? 어떤 정신 나간 가족이 그걸 그냥 두고만 봐.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어른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결해 주길 기다리면 되는데 왜 네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거야? 넌 나랑 어머니가 그렇게 못마땅해? 도련님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어요. 너 몇 년 있으면 성인이야. 언제까지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살래? 형이 너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몰랐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정신 좀 차리겠지 했는데 아휴, 이건 뭐 그냥 둬봤자 답도 안 나오겠네. 뭐라고? 형이 내 마음을 알아? 형이 내 상황 겪어봤냐고? 난 네가 아니야. 당연히 네 마음을 모르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 내가 무슨 피해의식에 찌들었다는 건데? 그럼 아냐? 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너랑 날 차별한 적이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형은 친자식이고 난 그냥 남이잖아. 하다못해 양자도 아니라고. 현우는 씩씩거리는 도련님을 향해 덤덤한 말투로 말했어요. 너 1년에 법원으로 접수되는 친족 상해 사건이 몇 건이나 될 것 같냐? 핏덩이 같은 자식을 갖다 버리는 사람은 몇이나 될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진짜 가족은 핏줄로만 이어지면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데?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아껴주는 게 가족 아니야? 응? 그럼 우린 어떤데? 너 진짜로 우리를 가족이 아니다 말할 수 있어? 직설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너도 이제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지. 그러니까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게 정말 진실인지, 네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도련님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잖니.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어요. 제 몇 년 뒤면 성인이에요.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실 거예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선택할 때예요. 그리고 저는 은성이 믿어요. 현우가 그랬던 것처럼 도련님을 믿고 기다려주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등교를 하기 시작했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더 이상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태도 때문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척을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끝에 현우가 졸업한 법대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현우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며 현우는 결혼을 하여 아이도 낳았고 도련님도 변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예쁜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축복했죠. 그런데 도련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상견례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친부모도 아닌 제가 그곳에 갈 자격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도련님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저는 낳아준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길러주신 분이 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제 어머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저랑 같이 상견례를 가주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쪽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도련님과 함께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의 부모님은 기품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업가 집안이더군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두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이젠 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은성이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친부모도 아니고 피가 섞인 친척도 아닌 제가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두 분은 손사래를 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성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도 했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 저희를 이렇게 만나러 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죄송해지네요. 은성이가 참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후로도 저와 도련님이 함께 살게 된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는 도련님도 잘 모르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즈음 장인될 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그분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은성이 친아버지의 성함이 김상자 철자 맞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이후로 그분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회사의 이름, 업종 등을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손수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을 닦는 듯 했어요. 그렇게 숨을 고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성이의 친아버지가 제가 모시던 사장님이었네요.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데는 김 사장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모될 분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당신이 매일같이 말하던 그 은사님이 은성이의 아버지라는 말인 거죠?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은성이의 아버지입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시절 그분의 경영 철학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거래처와 신뢰를 쌓는 방법.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고 소식을 알 수 없어 슬펐는데 이렇게 사장님의 흔적을 보게 되네요. 아휴, 정말 이게 바로 운명인가 봅니다. 장인은 사회초년생 시절 사장님의 회사에 다니면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이후에 막내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집안에 둘이나 있게 되니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저와 형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머니와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었기에 사치라도 써야 하나 고민하던 중 누군가가 수술비를 전액 내주었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말단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셨다니. 그날 이후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고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우리 딸도 이 세상에 없었겠죠. 저에게 사장님은 단순히 월급 잘 주는 사장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장님의 아들이 제 사위가 된다니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도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던 친부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니까요. 저도 놀라웠는데 도련님은 어떨까요? 이후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살며 이곳저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은 저희 집을 전체 리모델링 해주었고 아들 현우에게는 좋은 차를 선물해 주었죠. 둘이서 작게 시작하고 싶다던 도련님에게는 아파트 하나를 해주었고 말이죠. 도련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위일 것입니다. 저 또한 가장 존경받는 사돈이겠죠. 도련님, 아니, 이제는 제 아들이 된 은성이에게 행복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은성이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은성이는 결혼 후 저의 정식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참 멀리 돌아왔네요. 60이 넘은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며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엔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